이번에는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세 단계에 걸쳐서 인지 의사소통 장애 분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지 의사소통 장애는 세 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치매. 우리가 나눴습니다. 치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때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 다음에 뭐였죠? 파킨슨 디지즈, 혈관성 치매, 그죠? 이 세 개가 큰 꼭지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전두축 치매, 뭐 진행성 핵상마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개는 꼭 알아두시고 그 외의 것도 조금 한 번씩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뇌 손상, 그죠? RHD라고 적을까요? 우뇌 손상. 오늘 세 번째 꼭지인 뭐죠? 외상성 뇌손상, 뭐라 그랬죠? Traumatic Brain Injury,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죠? 우리가 언어 치료를 갖다가 다시 나누면 인지 의사소통 장애, 그 다음 언어 장애, 그 다음에 말 장애, 이렇게 나눈다. 진짜 신경은 인지 의사소통 뭐죠? 인지 단계에서 문제다, 그죠? 인지라는 게 영어로는 cognition입니다, 그죠? 무엇을 안다라는 뜻이야.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죠? 상호작용도 안 될 거고, 어떤 것을 듣거나 어휘의 의미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언어라는 것은 실어증이 대표적인데, 이거는 랭귀지에 가는 겁니다. 그죠? 컴피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피턴트라고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디스오더를 보고 있으니까 랭귀지 디스오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언어, 어휘, 문법 요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말장애, 스피치입니다. 그죠? 스피치는 뭐죠? 말로 산출된데,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근육이었습니다. 그죠? 감각. 여기는 뇌신경세포, 영역이 중요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게 이번 3시간째 다루는 게 지금 인지 의사소통 장애예요. 그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 외상성 뇌손상을 봤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을 정의하면은 외부적 충격, 즉 내부가 아니라 아주 바깥에서 큰 충격으로 인해서 뇌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죠? 교통사고. 그 다음에 강렬한 스포츠. 요즘 길에서 많이 보이는 거 전동 킥보드, 뭐 낙상,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뇌에 강한 충격에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적인 뇌 손상을 말하면 이렇게 한 군데만 딱 고장, 뇌졸중은 어떡하죠? 혈관이 터지거나 막힌 그 부분 이후에 손상이 나타나지만 이 외상성 뇌 손상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병변 자체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쿵 하고 머리가 부딪히면 그 부딪힌 데 멍이 들죠. 그걸 우리는 타박상, 쿡이라고 하고, 이 뇌가 한쪽으로 쏠렸다 반대쪽으로 또 쏠리겠죠. 그죠? 반대쪽으로 가서 반대쪽에 쿵 부딪히면 그걸 반대쪽 반충 손상이라고 해서 칸트라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병변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생기는 것을 산재적 뇌손상이라고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뇌가 말랑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젤리 모양에서 강한 회전이나 세게 부딪혔을 때 젤리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뇌가 어떻게 해요? 뒤틀리면서 액손이나 축삭이나 수상돌기 이런 것들이 찢어지거나 훼손됩니다. 그래서 뇌 기능에 산재적으로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이렇게 산재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문제가 나타나고 이게 여러 종류의 인지장애로 발생하게 됩니다. 손상을 보면은 두개골 손상 여부에 따라서 폐쇄성이나 개방성 이렇게 나온다. 폐쇄성이라는 건 TBI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두개골이 깨어지지 않는 거, 깨어지지 않은 거,
깨어져서 피가 흘러나온다면 개방성. 폐쇄성부터 잠깐 살펴보면 외부 충격으로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곳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타박상, 쿱이라고 우리가 뭐다. 이 타박상 게 멍이 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뇌가 세게 부닥치면 뇌가 멍이 들면서 거기가 뇌 손상이 발생, 뇌소포가 괴사한다는 거죠. 충격받은 곳 반대쪽으로 가서 이걸 우리는 반충 손상이란다. 이거를 우리는 칸트라쿱이라고 합니다. 이 두 용어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타박상과 반충 손상, 영어로는 쿱과 칸트라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개방성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두개골이 끼어져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개방성 두부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방법을 보면 탄환, 총을 맞았을 때, 총 맞으면 다 죽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이 관통해서 나가고도 충분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TBI 환자가 연구된 계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겪었던 여러 상처들, 그러니까 뭐 총알을 맞았던 아니면 뭐 어디 둔기에 맞았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그때 이제 펀딩이 많이 돼서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탄환이나 둔기가 맞아서 머리가 깨어진 거, 그러니까 낙상으로 머리가 부딪히면 날카로운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두개골 손상으로 인해서 피가 흘러 나왔을 때 우리가 개방성 뇌손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개골 손상이 같이 있는다. 경미한 뇌손상을 우리는 뇌진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디서 떨어지거나 어디에 크게 부딪히거나 자전거를 넘어졌는데 어디 머리를 부딪히거나 이럴 때 뇌손상이 오거나, 축구나 야구, 미식축구 이런 데 보면 뇌진탕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부딪히고 쓰러져서 의식을 뭐 몇 분 동안 잃었다 일어나거나 아니면 실려 나갔다가 몇 분, 한두 시간 있다 깨어나거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뇌진탕, 컨커션이라고 부릅니다. 컨커션 영어로는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보통 이제 우리가 3등급을 나는데 1등급은 일시적 혼동에 15분 내에 기절했다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2등급은 15분 이상, 3등급은 완전히 의식을 소실했을 때 우리가 경미한 뇌손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증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인지적, 정서, 심리적으로 나눠서 보면 신체적인 것은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데 했을 때 많이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두통입니다. 극심한 머리 두통과 어지럽고, 그러니까 괜히 피곤하고 퍼티그죠. 시력장애, 잘 안 보이거나 체중이 증감, 늘었다 줄었다, 간질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장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힘이 없거나 협응이 잘 안 되거나 균형이 잘 안 잡히는 현상을 보입니다. 즉 이런 테스트도 많이 합니다. 뇌진탕, 스포츠 컨커션 겪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 발로 서보기,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걸어보기, 그 다음에 밀었을 때 뒤로 넘어질 때 어떡하죠?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밀면 어떡하죠? 다리를 뒤로 빼서 넘어지는 걸 방지하는데 이 사람도 쿵 넘어져요. 그래서 검사할 때 보면 밀 때 예고 없이 밀거든요. 그러면 뒤에 누가 서 있습니다. 보조자가 서 있다가 넘어진 걸 잡아줘야 됩니다. 뭐 이런 현상을 보이는 신체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인지적 문제들을 보면 각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각성에 덜 됩니다. 막 눈이 축 처져서 정신이 좀 없는 것처럼 있거나, 주의력, 무슨 어디에 주의 집중을 잘 못하거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들린다. 몇 월 며칠 여기는 어디인가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지각이나 기억도 많이 떨어지고, 무엇을 공부해도 그게 학습이 잘 안 된다든가, 문제 해결 능력, 이제 더 어려운 과제다. 그죠? 문제 해결 능력 그냥 기억력보다도 더 한층 높은 것인데 그것도 어렵고요. 추론력, 언어 능력, 수리력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서, 심리, 사회적 증상을 보면은요, 이런 환자들은 우울하고 불안증, 그죠? 우울증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또 과민성도 많이 보이고요. 감정 폭발이나 부인,
틱 억제 뭐 이런 거다 그래야 되나요? 충동에 의해서 막 사고를 많이 칩니다. 뉴스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특히 미식 축구한 선수들이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뭐 아주 안정적으로 사는데도 갑자기 어떻게 해요? 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뭐 폭행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연루된다든지 자기 충동을 잘 이니비션이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펀딩을 해서 NFL 그러니까 미식 축구에서도 이러한 스포츠 컨커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판단도 장애를 보이고 고립감 같은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도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많이 호소합니다. PTSD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보통 큰 충격 이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중동이나 뭐 이런 미국에서 파병 갔던 군인들이 이제 막 전쟁터에 있다 보니까 뭐 동료도 죽고 막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미국에 건너와서도 문제를 보여. 뭐 어디 뭐 폭죽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죠? 폭탄이 떨어진 줄 알고 막 바닥에 엎드린다든지 숨어 있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PTSD의 한 단면이죠. 단면적 이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TSD를 정의하면 사고, 신체적 폭행 등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즉 우리 속담으로 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죠. 그죠? 너무 충격이 심하면 그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올라오면서 과민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PTSD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 충격의 재경험, 감정 회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PTSD에 관한 영화로서는 이제 하얀 전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런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PTSD 환자들은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환자가 보이는 인지적 인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집행적, 집행주의력이란 뭐라고 했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력 장애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조절 능력, 언어적 요인,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장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언어 나오니까 우리가 K-WAP과 같은 실어증 평가 도구처럼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기 조절 능력도 한번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렇게 검사 도구가 많습니다. PTSD 이게 뭐죠? TBI 환자들에 관한 거죠. RIPA라고 해서 Loss Information Processing Assessment, 보스턴 디아그노스틱 어페이다. 여기 실어증 검사 도구를 갖고 와서 평가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K-WAP으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여기 언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휘나 언어 문제는 뭐 주고받기 이런 데 문제가 있겠죠. BNT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 그 다음에 Scale of Traumatic Brain Injury,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TBI 환자를 측정하는 거겠다. 그죠?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상황이나 활동 참여에서의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뭐 다른 공식적인 것에서는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후가 나오는데요. 예후에서는 이제 혼수 상태가 길면 길수록 어떻다고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즉 조금 전에 우리 앞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외상선 전선상 환자 중에서 이제 스포츠 컨커션, 뇌진탕 환자들을 이야기할 때 1급, 2급, 3급 나누었습니다. 15분 이하 혼동, 15분 이상 혼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의식이 없는 상태. 그죠? 뭐 이런 상태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 의식이 없는 상태가 얼만큼, 그러니까 혼수 상태가 얼만큼 길게 가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낫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평가할 때 환자의 혼수 상태가 얼만큼 길었냐. 그러니까 스포츠 컨커션이나 이런 데서 보면 환자가 쓰러진 다음에 몇 분 만에 깨어나서 다시 오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죠? 축구를 하다가 뇌진충에 쓰러진 환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엔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예, 잠깐 밖에 나와서 진료를 받죠. 물도 먹고 정신 괜찮은지 물어보고 더 뛸 수 있는지 물어보면, 보통 그런 축구 선수들이 이제 잠깐 기억을 했다 깨어나더라도 자기가 다시 뛰겠다 하는 의사를 보이는데, 그때 다시 그죠, 경기하러 들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서 차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차후에 어떻게 해요? 액손이 찢어지거나 뭐 이렇겠죠. 뒤틀리면서. 그다음에 거기 뇌세포들. 근데 이 뇌세포들이나 액손들은 어떻게 해요? 손상 받자마자 갖고 있던 유로트랜스미터를 굉장히 많이 내보내면서 막 메타볼리즘이 바뀌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환자들에게 주로 우리가 뭘 해주냐면, 암막 커튼 있는 방에서 충분히 일주일 내지 2주일을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으면서 건강식을 하고, 되도록이면 움직이거나 생각하거나 하지 않게 하고 계속 잠만 재운다. 왜 그래요? 손상된 뇌세포나 뭐 엑손과 같은 신경 줄기들이 다시 사용해서 거기를 통해서 더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더 움직이면 나중에는 이것들이 이제 고착화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고 혼수 척도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GCS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평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 척도라 그래야 되겠죠? 스케일이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후가 될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자의 의식 상태를 평가합니다. 근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가해요. 눈뜨기, 운동 반응, 구어 반응, 이걸 하는데 점수가 세 영역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보여주는 것처럼 눈뜨기는 4점 척도이고, 운동 반응은 6점 척도, 구어 반응은 5점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4, 5, 6이 되겠죠. 이 4, 5, 6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데, 기면 상태라는 게 있을까? 기면면은 이제 의식 상태겠죠. 그 다음은 기면 상태는 각성이라고 그래야 되네. 각성 13점 이상 15점이라고 하죠. 네, 13점을 우리는 기면이라고 합니다. 그죠? 기면이라는 게 어떤 상태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잠에서 막 깼을 때 눈을 부르면 어떻게 하죠? 들으면 대답하는 거. 여러분들 일어나야지,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일어났어, 이런 상태가 기면 상태입니다. 두음감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심하고요. 혼미와 반혼수는 깨어났다, 의식을 잃었다, 이걸 반복하는 거고, 혼수는 깨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점수를 하는데, 이 세 영역에서 점수가 5점부터 1점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5점부터 1점, 여기는 6점부터 1점, 여기는 4점부터 1점까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무반응일 때 1점입니다. 그래서 최소 점수가 몇 점이죠? 3점, 최대 점수는 15점,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각성, 기면, 둔갑, 준혼수, 혼수, 이런 상태로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눈뜨기, 구어 반응, 운동 반응, 4, 5, 6이라는 점수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료는 집중력 치료를 먼저 합니다. 집중력 치료라는 게 경도 외상성 환자의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경도라는 거죠. 아주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게는 집중력 훈련을 시키는 게 된다. 첫 번째는 선택적 집중력은 선택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위에 여러 가지 그림을 두고 이 중에 뭐 아까 조금 전에 캔슬레이션 별을 찾아라, 윌리를 찾아라 이런 훈련하는 거죠. 동그라미, 세모, 뭐 네모부터 해서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집중력 훈련하거나 혹은 말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하죠? 뭐 우리 정해진 것을 타겟이라 그러죠. 타겟 단어가 나오면 그때 버튼을 누른다든지 선택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데서 환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화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뭐 무엇을 가르쳐 줄 때도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대화가 잘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외부 단서 체계를 사용합니다. 뭐 잘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체크리스트 집중력이 안 되니까 체크리스트 오늘 해야 될 거 아니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에 그 내용을 적는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기억력인데요. 기억력을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외부 기억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구글 캘린더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냥 뭐 일이 생기면 무조건 거기다 적는 거죠. 그 시간을 안 놓치기 위해서. 그러면 알람이 오니까 조정한. 이 환자들도 마찬가지. 수첩을 갖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수첩에다 뭐든지 기억해야 돼. 내가 해야 될 때는 기록하고, 뭐 약속이나 미팅 이런 것도 날짜마다 기록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또 기억력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름 대기인데요. 이름 대기 할 때 잘 못하면 그림 카드를 보여주거나 사물을 보여주고 이게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잘 대답을 못하면 음절 단서를 주는 거죠. 사탕이면 스, 이건 음소고 사 이러면 음절이 되겠죠. 이렇게 음절 단서를 줌으로 해서 이름 대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에서 사물의 속성이나 의미성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음절뿐만 아니라 뭐 사과면 빨간색이고 이게 가을에 나고 가수원에서 따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줌으로 해서 좀 더 쉽게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인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치매, 다시 한번 하면 치매, RHD, 그 다음에 TBI. 이것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인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랭귀지에 문제 있냐? 말에 문제 있냐? 아니요. 뭐에? 의사소통에. 인지 의사소통. 인지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게 뭐죠? 주고받기, 주의 집중, 기억력, 뭐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번 시간에 한 이야기고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극복하기 위해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든지, RHD 환자 같은 경우 어떻게 했다 그러죠? 운율 훈련을 하는 거죠. 감정과 정서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이 들어가도록 문장을 말하게 하고 훈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종류, 치매, 우운의 손상, 외상성 뇌손상을 공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력에 필요한 주의 집중력이나 이런 인지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갖고 사용했지, 뭐 K-왑이나 이런 거 써도 되지만 그 외에도 이제 태스크라 그러죠. 스몰 태스크들이 여러 개 조합해서 환자를 평가하고 어떤 문제들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간 이질적입니다. 이 치매, 우뇌손상, TBI 이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라든지 치료 기법도 약간 다르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인지 의사소통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 의사소통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더 많이 돼야 되겠고, 또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한 다음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인지 의사소통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뇌성마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 다음에는 우리가 삼킴장애, 이러면 이제 거의 슬라이드가 끝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빠진 부분, 저희가 간략하게 이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만들어서 찾아서 내용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